앞으로 에너지를 말할 때 빛으로 표현하겠다. 그게 이제 에너지의 세기를 연결지어서 말하기 좋은 도구라서 그냥 그런 느낌만 가지시고 출발하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볼 단어는 이제 요 단어입니다. 스펙트럼이 뭔가요? 스펙트럼. 이건 적절한 우리말 번역이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해. 스펙트럼. 세계띠라는 표현을 이제 한 친구가 해줬네요. 세계띠. 자필 스펙트럼 들어봤나? 자, 오케이. 빛을 파장에 따라 나눈 세계띠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준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스펙트럼이란 표현은 그냥 띠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띠, 뭔가 분리, 분포, yes or no가 아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사이사이를 메꾸고 있는 분포를 이제 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과학에서 스펙트럼 할 때 빛을 프리즘으로 나눈 스펙트럼 얘기를 많이 하죠.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요?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뭐 굳이 나누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있고요. 뭐 또 다르게 분류해 보면 연속 스펙트럼과 불연속 스펙트럼이 있죠. 뭐 흡수 스펙트럼은 대표적으로 태양빛이 되겠습니다. 그 태양빛을 프리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무지개가 나와요. 그지? 무지개가 쭉 나와. 태양빛은 그럼 모든 빛이 있는 건가? 라고 해보면 실제로 봤을 때 거의 다 색칠되어 있는 무지개인데 중간중간에 까만 선이 몇 개 있어요. 그 선을 분석해 보면 태양에 수소와 헬륨이 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흡수 스펙트럼인 거고, 우리가 이제 이 전등의 빛이나 발광 다이오드 같은 애들을 방출하는 빛을 나눠서 보면 완전한 무지개인 경우가 있고, 백열전구가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대표적으로 LED 등 같은 경우는 불연속인 경우가 많이 있죠. 이미지가 있으니까. 스펙트럼은 이런 걸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럼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무지개가 되겠죠.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 Spectrum in Rainbow 이렇게 쓴대요. 스펙트럼 인, 그러니까 뭔가 나눠져서 연속적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를, 나도 선생님도 뭐 딱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될 단어는 원자입니다. 원자가 뭡니까? 배우긴 이것도 이제 많이 배웠을 텐데, 원자의 정의가 뭐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이제 한 친구가 써줬어요. 동의하시나요? 아주 굉장히 교과서적인, 거의 뭐 그렇네요. 교과서적인 답이죠. 자, 이때 질문할 거는, 자, 원자 안에 뭐가 있어요? 다 알지, 그지? 전자와 원자 핵이 있잖아. 그러면 전자와 원자 핵은 원자보다 커, 작아? 더 작지. 작아요. 근데 왜 가장 작은 입자야? 원자가. 아니, 이거 쪼개진다면서. 알갱이 가장 작은 입자라는 건 알갱인데, 그럼 전자랑 원자 핵은 알갱이가 아닌가? 이건 알갱이가 아닌가? 전자도 자니까 입자니까 알갱이 아닌가? 입자. 원자 핵도 핵이면 그 뭉쳐있는 덩어리잖아, 그지? 이거 입자 아닌가? 왜 전자와 원자 핵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로 불리지 못할까? 혼자라는 겁니다. 혼자 물질을 이룰 수 없어요. 전자 혼자서는 물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원자 핵 혼자서도 이룰 수가 없어요. 두 개가 합쳐진 원자는 혼자서 물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단위라고 말해도 되겠죠. 의미가 원자가 되겠고요. 처음 이름이 붙을 때 A톰은 아토모스가 쪼갤 수 없는, A가 부정의 의미고, 몰라, 그리스어예요. 하여튼 쪼갤 수 없는 이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현대에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원자도 쪼개질 수는 있다. 그러나 홀로 물질을 구성하는 작은 입자, 우리가 쿼크도 알고 있죠. 들어는 봤지, 물리 배우고 하면. 훨씬 작은 입자도 많아요. 입자는 엄청 많은데 표준 모형에 의하면 물질, 그래서 화학에서는 원자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 원자핵도 다루지만 그거를 물리에서 다루고, 우리는 원자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물질의 단위는 원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자는 어떻게 생겼나요? 원자의 모양은?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때는 원자 모양이 없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냥 찍어요. 카메라 모양을 찍은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걸 좀 가져올 걸 그랬네. 선생님 작년까지 중학교에 근무했는데, 그 중학생들
교과서에도 있어요.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 원자 사진이 나와. 원자는 어떻게 생겼어? 철 원자, 구리 원자 사진 막 그려져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도형으로 표현하면 어떤 도형으로 표현하죠? 뭐 입체니까 그죠? 동그라미 이 차원에서는 원인데 구로 많이 표현을 하죠. 입체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원자를 이루는 게 핵과 전자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 핵이 여기 있어. 핵이 있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 있잖아요. 전자가 이렇게 하나 있을 거란 말이야. 얘가 구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긴 구인가?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이게 구인가? 그러면 요게 모양 아니야? 이 막대기 모양 아니야 얘는? 뭐 헬륨 같으면 전자 두 개니까 뭐 이런 나비 모양 아닌가 이렇게? 이거 아닌가? 자 그래서 자 원자의 모양을 우리가 좀 나타내기 애매하죠. 이제 현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이게 이제 크기입니다. 피코미터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피코? 요 길이가 100 피코미터, 1옹스트롬이라고 하거든요. 100 피코미터 몇 미터인지 아나? 자 1미터는 1000ml 밀리미터 그죠? 10의 세제곱 밀리미터지? 밀리보다 작은 단위 이거의 1000분의 1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입니다. 1미터는 10의 6제곱 마이크로미터고요. 이거보다 작은 게 나노미터. 10의 9제곱이 나노미터입니다. 나노미치버게 그게 피코예요. 피코입니다. 그러니까 1피코미터는 10의 마이너스 12제곱 미터입니다. 0.0이 12개죠. 0.0000000000001미터가 피코미터고 원자를 표현하기에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피코미터야. 100피코미터면 1피코미터 엄청 작겠죠. 그지? 1피코미터 엄청 작습니다. 그래서 원자를 다루기 위해서는 대충 100 정도 묶으면 딱 맞거든요. 수소 원자가 되게 작은데 반지름이 52.9피코미터예요. 수소 원자가. 반지름이니까 전체로 보면 한 100피코미터 딱 1옹스트롬 정도 되거든요. 원자는 옹스트롬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옹스트롬은 10-10제곱 미터가 되겠고요. 굳이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가운데 있는 요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원자 핵이라고 부르고요. 원자 핵의 크기는 요겁니다. 자, 이게 FM 보이니 FM? 자, FM은 피코미터의 몇 분의 1일까? 자, 피코미터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거 F는 fem토라고 합니다. fem토미터거든요. fem토미터 정도가 됩니다. 1000분의 1 피코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거 외우는 방법을 선생님 fem토 밑에는 아토라고 있거든요. 아토라고 있는데 그 작은 단위 이렇게 외우라고. 피나고 페이고 아프고 이렇게 피나고 페이고 아프고 어쨌든 자 거의 쓸 일 없습니다. 아토랑 fem토는 쓸 일 거의 없고요. 피코 화학에선 피코 정도까지만 쓰고요. 사이즈를 그냥 여러분 알려드렸고요. 자 원자핵의 모양을 보아하니 이 친구는 어떤 원자일까요? 원소. 누구의 원자입니까? 헬륨인 거 어떻게 알아요? 일단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가 4개 같다. 그지? 4개 같아요. 그러면 원자번호 4번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죠? 색깔이 다르다라는 건 서로 다른 입자라는 걸 표시한 것이고 원자핵을 이루는 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그러면 2개씩 있으니까 양성자가 2개짜리인 원자번호 2번인 헬륨이 되겠구나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헬륨 원자핵이 1fem토미터 정도 되나 봅니다. 원자 크기는 여기 100피코미터니까 좀 더 크겠죠. 이 원자를 표현한 모형을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원자의 모양을 앞으로 그려봐라 할 때는 이런 그림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요거는 현대 양자역학적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현대 양자역학적 모던 퀀텀 메커니컬 모델이다. 자 원자를 표현하기 위한 많은 모형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겁니다. 실제와 가장 가까운. 이것도 원자를 완벽하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실제 원자 모양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모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최대한 가깝게,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한 것이 모형이고 현재 가장 가까운 모형은 현대 양자역학적 모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의 개념을 조금은 이해해야 원자를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원자 모형의 역사를 변천 과정을 좀 이해해야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천천히 그거 좀
옛날 얘기 가볍게 좀 하다가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를 첫 번째 제안한 사람이 누군가요? 좋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책이 바로 그 원자를 처음으로 제안하신 분이 물질은 기본 단위가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썼던 책입니다. 바로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표현했냐? 동그라미로 표현했어요. 그지?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동그라미로 하는 것 같아. 이게 처음이 중요해. 자, 누가 데모크리토스 써줬습니다. 아주 좋죠.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이 고대에 이제 있었는데 우리가 원자론이라고 하면 물질이 원자로 돼 있다. 원자론이라고 하면 고대의 원자론과 근대의 현대의 원자론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원자론은 데모크리토스가 했고, 근데 이때는 약간 형이상학적 개념이 포함된 개념이었어요. 약간 철학이 더해진 개념이어서 현대에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고 이 책을 쓴 사람은 근대입니다. 근대의 원자론을 최초로 제기했던 돌턴, 그죠? 돌턴 씨가 쓴 책이 바로 이렇게. 돌턴 씨는 동그라미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림을 그려서 원자의 종류를 표현했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그림 설명이거든요. 피규어 그림 1번. 그림 1번이 하이드로젠, 수소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2번이 아조트는 이제 질소 쪽이고 3번은 칼본, 탄소다. 이렇게 색깔과 기호를 통해서 원자들을 표현했고 이 원자들이 바이너리, 이원자 결합해서 물질이 될 수도 있고 3원자도 있고 여기 보면 또 다 그림이 있죠. 21번 같은 경우는 물, 워터, or 스팀의 에이톰이다. 21번이. 그죠? 근데 물 분자는 현대로서는 3개라고 알려져 있죠. 그지? H 2개와 수소 하나로 돼 있는데 돌턴은 수소와 산소 하나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돌턴 씨가 처음으로 원자론을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구다. 그리고 종류가 정해져 있고 그거마다 성질이 있으며 결합을 통해 새로운 그 성질을 나타낼 수가 있다.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죠. 근데 그 뒤로 실험을 진행해 보니까 원자가 어쩔 수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쪼갤 수 있다. 그게 누구죠? 무슨 실험을 통해서? 자, 그 사람이 제안한 그림이 이겁니다. 자, 원자는 하나의 단단한 구가 아니라 그 안에 이런 구성 요소들이 존재해라고 이렇게 그림하고 같이 제안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톰슨입니다. 여기 톰슨의 모형이에요. 자,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건포도 푸딩 모형. 이게 바로 건포도 푸딩 모형이며 이걸 주장하게 된 근거 실험이 바로 음극선 실험입니다. 음극선 실험. 왜 건포도 푸딩이라고 하는지 좀 이해는 되니 얘들아? 이게 원자 경계고 원자 경계라는 건 꽉 차 있다라는 거야. 지금 꽉 차 있고요. 여기에 뭔가 입자들이 분포하고 있다. 근데 하나 가진 애도 있고 2개 가진 애도 있고 3개 가진 애도 있는데 그 입자들은 4개면 무조건 이렇게 분포할 거다. 5개면 무조건 이렇게 분포할 거다. 이거는 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죠? 이 입자들끼리 어떻게 되는 배치야 지금 개수에 따라서? 가장 멀리 배치된 상태입니다. 서로를 가장 밀어낼 수 있는 형태로 배치해 놓은 거예요. 3개가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건 삼각형이죠. 4개가 가장 멀리 떨어지는 건 입체니까 사면체겠지? 평면이면 사각형일 텐데. 그렇다면 이 입자들은 정전기적 청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 무슨 전하를 가지고 있다? 이 입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 그죠? 음극선 실험이 뭡니까? 기억나시나요? 오랜만에 들어서 기억이 안 나나? 어떤 원자를 엄청나게 에너지를 가해요. 그때 이제 실험에선 전기 에너지를 가하죠. 전기 방전 같은 걸 통해 에너지를 가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방출되는 게 슉 나오는데 전자기장을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한 채로 쐈더니 어느 쪽으로 가까이 달라붙더라? 플러스 쪽으로 기울더라. 그렇다면 이 입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을 것이고 얘는 원자로만 돼 있는 애였는데 뭔가 튀어나왔다라는 건 원자 안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뭔가가 들어있구나. 그거를 전자라고 부르자. 이게 바로 톰슨의 전자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마이너스를 띠는데 전체가 중성이 되려면 나머지 부분이 플러스를 띠겠다까지 톰슨이 제안을 했죠. 원자를 최초로 쪼갠 그래서 원자의 모형을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이 실험이 되게 인상적이고 아주 많은 사람의 관심을 가지니까 요거를 증명하려는 실험이 시도됩니다. 자, 원자를 아주 얇게 펴서 막을 만들어요. 원자 거의 한 층 이룰 정도로 얇게 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넓게 펴지는 성질을 가진 금속을 활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넓게 펼 수 있는 애가 누구냐? 금이에요, 금. 금을 엄청 얇게 펴요. 최대한 얇게 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입자를 쏩니다. 입자를 써요. 굉장히 단단한 입자를 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실험을 수행한 사람이 선택한 입자가 알파 입자예요. 알파 입자. 알파 입자의 구성은 헬륨 원자핵이죠. 알파 입자가 왜 알파 입자냐? 왜 이름이 알파 입자게? 자, 알파 다음 뭐죠? 베타 있고요. 오케이. 첫 번째 알파는 첫 번째 A란 뜻이야. 그치? 베타는 두 번째란 뜻이고요. 세 번째는 감마죠. 감마. 자, 근데 우리 아까 빛에 대해 얘기할 때 뭐가 있었어요? 감마선이 있었지? 알파, 베타, 감마는 베타선도 있어요. 베타 입자도 있고. 그리고 감마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뭐냐? 발견된 순서대로입니다. 얘가 첫 번째로 발견된 애, 두 번째, 세 번째로 발견된 애인데 방사선을 정의할 때 쓴 거예요. 어떤 방사능 물질을 가만히 두면 뭐가 막 튀어나와요. 이게 이제 방사능선 붕괴로 인해서 튀어나오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발견된 애가 알파 입자입니다. 얘가 붕괴하면서 헬륨 원자핵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얘를 알파 입자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정체를 알고 보니까 헬륨 원자핵이었고요. 두 번째 어떤 애는 붕괴하면서 베타 입자를 날립니다. 베타 입자. 근데 베타 입자는 누구냐? 전자예요, 전자. 전자를 내뿜으면서 붕괴하는 애들이 있어요. 방사능 중에. 세 번째는 어떤 애들은 붕괴하면서 감마 입자를 내뿜더라. 감마 입자를 해서 세 번째가 감마. 근데 알고 보니까 알파랑 베타는 입자였고 감마는 에너지였어요. 근데 그때는 처음 발견할 때 구분을 안 했어.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체는 모르겠지만. 근데 나중에 밝혀진 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뭔가를 쏘기 좋아. 방사선은 뭔가를 쏠 때 우리가 전자 쏘고 싶으면 베타 붕괴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갖다 놓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다 막아 이렇게 차단하고 구멍 하나만 뚫어요. 그러면 전자빔입니다 이게. 베타 입자 쭉쭉 날리는 전자빔이에요. 되게 만들기 쉽죠. 방사능 물질은 되게 실험에서 많이 쓰이는데 어쨌든 이 알파 입자를 가지고 실험을 수행을 하게 되죠. 예상된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여기 알파 입자를 쏜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슉 쏜다. 그러면 여기는 원자는 대부분의 플러스 전하가 넓게 퍼져 있고 중간중간에 마이너스가 있지만 작게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영향받지 않고 통과하거나 뭐 살짝 꺾이거나 그죠? 살짝 꺾이거나 요런 예상을 했어요. 근데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상이었어. 금박에다가 원자핵을 쏘면 거의 직진이고 살짝 틀어진 애들만 있을 거다. 근데 실제 실험해 보니까 튕겨 나온 애가 있고 적당히 꺾인 애가 있고 대부분은 직진하는데 이렇게 꺾인 애들이 생겨나더라. 자, 러더퍼드는 톰슨의 제자예요. 그래서 톰슨의 원자 모형을 너무 감명 깊게 보고 우리 스승님의 업적을 실험으로 증명하겠다 하고 실험을 했는데 그냥 스승님 이론을 말아먹어버린 실험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그지? 스승을 부정하면서 노벨상을 받아먹은 우리 러더퍼드 씨. 이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설명만이 가능하냐. 알파 입자가 플러스를 띠는 단단한 입자이기 때문에 튕겨 나왔다라는 건 원자 안에 뭔가 단단한 애가 있다. 단단한 애가 있다. 그리고 걔는 플러스 입자를 띌 거다. 왜냐? 마이너스 입자를 띈다면 알파 입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달라붙어야 돼. 근데 달라붙지 않고 튕겨 나왔다라는 건 반발력이 작용한 걸 거다. 그리고 대부분이 직진했다라는 건 이 입자는 되게 작을 것이다. 까지 추측을 하면서 만들어진 모형이 바로 러더퍼드 모형이죠. 행성 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원자핵이 아주 작게 가운데에 있고 그 주변을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자유롭게 행성들처럼 돌고 있을 것이다. 바로
러더퍼드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러더퍼드 모델이 또 부정당하는 이제 이렇게 나왔죠. 자, 러더퍼드 모델로 설명하지 못한 게 바로 무슨 모형, 무슨 문제였나요? 이걸 이제 깨고 나온 모델이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이죠. 보어의 원자 모형은 우리의 단원명입니다. 우리 첫 번째 소단원 이름이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인데 러더퍼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뭘 설명을 못했길래 보어가 원자 모형을 만들어야 했냐? 어떤 실험입니까 그게?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아까 우리가 빛의 에너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떤 수소가 있다. 수소에 방전관이라는 건 에너지를 가한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쭉 가해. 그러면 수소는 에너지를 먹겠죠. 그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흡수를 하는데 무제한으로 흡수할 수 있을까요? 흡수할 수 없어 당연히.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내뱉어야 돼. 방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질문인 거야. 수소에다가 자, 가시광선으로 에너지를 줬다. 가시광선으로 에너지 줬어. 얘는 뭘로 방출할까? 자, 다른 애한테는 자외선으로 에너지를 줬다. 그러면 얘는 어떤 빛을 내놓을까?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번에는 가시광선으로 에너지를 가했고요. 두 번째에는 자외선으로 에너지를 가했어요. 첫 번째에는 어떤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두 번째는 어떤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할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결과가 어쩔 것 같아? 다르지 않을까? 가시광선에 넣어줬으면 가시광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외선에 넣어줬으면 자외선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실험을 실제로 해본 거예요. 실험을 실제로 해본 겁니다.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수소에 에너지를 가하고 거기서 나온 빛을 얇은 선의 슬릿에 통과시켜서 그 얇은 빛을 프리즘으로 분리해봤더니 모든 수소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수소가 정확히 4줄의 빛만 내뿜더라. 정확히 항상 빨간색 선, 초록색 선, 파란색 선, 보라색 선. 요 정확한 파장 0.1 나노미터까지 측정될 정도로 항상 같은 불연속적인 스펙트럼만 보이더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거를 원자 구조로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지. 왜냐하면 수소 원자를 그냥 쫀 거니까 수소 원자의 구조가 이 결과와 관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러더퍼드 모형으로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러더퍼드 모양에서 어떤 원자가 에너지를 받고 내뿜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수소 원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원자핵과 러더퍼드 모형에 따르면 전자 하나를 이렇게 갖고 있을 거야. 그죠? 얘가 이제 수소 1번 수소다. 자, 근데 모든 수소가 같지 않겠지. 여기에는 전자가 되게 가까이서 돌고 있는 거야. 가까이서 돌고 있어. 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누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을까? 1번 수소와 2번 수소 중에 누가 에너지를 많이 가진 수소입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을까? 얘네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인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무슨 힘이죠? 정전기적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력은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냐?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지표면에 대해서 지표면에 서 있는 사람과 더 높은 데 서 있는 사람 중에 누가 포텐셜 에너지가 높냐? 두 번째 애가 높아요. 얘는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를 전환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거리가 멀수록 에너지는 많다는 얘기예요. 자,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얘가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에너지가 높아요. 그러면 1번 상태에서 2번 상태가 되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방출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가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흡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자, 원자핵과 전자가 좀 애매하다. 자, 이렇게 해볼까? 요만큼 떨어져 있을 수 있고 요만큼 있을 수 있고 요만큼 있을 수 있어. 자, 1번, 2번, 3번. 그러면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랑 1번에서 3번으로 갈 때랑 방출하는 에너지는 누가 더 많다? 1번에서 3번으로 갈 때가 더 높은 에너지를 방출할 거예요. 근데 이 방출한 에너지는 그 빛에너지의 형태로 나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둘의 파장은 누가 더 길 거다? 파장은 1번 왼쪽 1번에서 2번 가는 게 더 길 거야.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지? 자, 잘 따라오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근데 내가 1번, 2번, 3번이라고만 써놨지만 자, 1번과 2번 사이 어딘가에도 전자가 위치할 수 있겠죠. 그지? 자, 그럼 만약에 1번에서 여기 1.5번이라고 합시다. 1.5로 가는데 1에서 1.5로 가는데 뭐 100을 에너지를 내뿜었다고 합시다. 그럼 1에서 2로 갈 때는 뭐 150을 내뿜었다고 합시다. 근데 1에서 1.7로 갈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면 100과 150 사이에 뭐 한 100, 한 20 얼마 정도를 내뿜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원자가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의 종류는 몇 가지다. 무수히 많다. 그지? 모든 종류의 빛을 내뿜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러더퍼드의 모양에 의하면 왜냐면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자유로우니까. 그죠? 러더퍼드에 의하면 모든 빛을 내뿜어야 돼요. 무조건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의 스펙트럼은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어 원자 모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에요. 자, 이거 설명할 수 있겠나요? 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러더퍼드로 설명할 수 없고 새로운 모형을 등장하게 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첫 양자역학의 화학에 적용되는 원자에 적용되는 양자역학의 거의 뭐 출발점이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최초로 양자의 개념을 떠올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굉장한 그 논란이 됐었던 문제죠. 그래서 보어가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 어떤 모형을 제안을 합니까? 모든 종류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조건에서만 그럴 수 있냐? 항상 일정한 에너지만 나온다라는 건 뭐가 고정돼 있어야 된다. 원자 주위를 도는 전자의 위치, 누군가 위치라고 말해줬습니다. 아주 좋죠. 위치, 거리, 그죠? 에너지. 이걸 보고 원자 궤도라고 하죠. 원자의 궤도가 일정한 에너지를 가져야만 하고, 그지? 그 일정한 궤도 사이의 에너지는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얘네가 궤도 사이를 점프한다. 이게 사실 엄청 충격적인 얘기야. 그죠? 내가 1층에 있고 2층에 있는데 2층으로 가려면은 뭐 에스컬레이터를 타든 엘리베이터를 타든 계단을 올라가든 천천히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자는 점프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이를 거치지 않아. 거치지 않고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안쪽을 돌다가 슝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건 러더퍼드 모양이에요. 보어의 모양은 여기 있다가 갑자기 쑥 사라져서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자역학이에요. 사이에선 존재할 수가 없어. 제로입니다. 존재할 확률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혼란이 온 거죠. 이게 가능하냐? 근데 요거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죠? 요거 말고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데 실험 결과가 이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긴 해야겠는데 상식에서 너무 벗어난 얘기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지금도 되게 논란이 많은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보어 원자 모형이 등장하게 된 배경 그리고 기본적인 원리까지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 화원에서는 배우지 않았던 조금 더 디테일한 수식들과 계산을 통해 해석하는 과정을 조금 거쳐 보려고 합니다.